예, 이번 회는 전세 사기 사건이 실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박종철 변호사님 그리고 구은석 변호사님께서 가장 큰 케이스인 인천시 미추홀구 사례를 바탕으로 그 배경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은석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제일 그래도 유명한 사건이 인천 미추홀에서 발생한 건축왕 사건인데 또 최근에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인천의 미추홀 건축왕은 현재 기소가 2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기소된 사건이 지난 2월 달에 선고가 됐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1차 기소 사건의 배경이 된 거는 피해 세대가 191세대 그리고 피해액이 148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공범들은 징역 4년에서 13년, 주범인 남 회장의 경우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차 기소된 사건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피해 세대 372세대 그리고 피해액이 305억 원인데 현재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네. 총 63채고 피해액이 453억 정도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한번 우리 박 변호사님이 좀 간단히 요약을 해주시죠. 우선 인천 미추홀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른 전세 사기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건축주가 메인이 돼서 사기를 저지르는 건데 이 남 사장이라는 분이 인천하고 경기 일대 2,700채 정도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현재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고 이 사람이 이제 기업적으로 이제 아예 사업을 진행했는데 공인중개사 7곳 그리고 차명 임대인 81명을 포함해서 하여튼 여러 바지 임대인, 중개사, 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을 운영하면서 인천 경기 일대 2,700채 정도의 이제 빌라를 운영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건축도 하고 중개도 하고 임대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인테리어나 건물 관리, 청소까지 다 했다고 하니까 그 건물 빌라를 기반으로 해서 토탈 회사를 만들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전세 사기건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리면 시세보다 좀 싸게 전세를 놓아서 세입자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그 보증금을 기반으로 다른 데다 이제 건물도 짓고 또 건물 진 걸 기반으로 또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곳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소유의 건물에 너무 기하급수적이 늘어나고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세가 이제 안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어쨌든 범죄로 지금 엄청나게 강한 처벌을 받은 건데 이게 범행 동기나 어떤 이득이나 어떤 배경이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분이 원래는 2010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빌라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비슷한 형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빌라가 늘어났던 것 같고 2015, 16년, 17년 가면서 아예 그냥 아파트를 거의 아파트 수준의 시행도 하게 된 것 같고 2018년도에는 되게 좀 특이한 건데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 시행업자들이 이렇게 작게 시행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꿈이 큰 단지를 조성했거든요. 마치 대장동 같은 거. 2018년도에 동해안 망상에 있는 망상 1지구라고 있는데 그 1지구에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게 보면 아파트 9,000세대, 리조트, 국제학교, 외국대학 기사로 나온 것만 해도 6,700억 규모의 사업이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6,700억은 땅값만 말하는 거지 전체 만약에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아마 조 단위 사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사업 시행자 선정될 만큼 본인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반은 이런 빌라를 기반으로 빌라에서 얻어온 보증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립주택 내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빌라를 주 타겟으로 아마 시작을 한 거가 좀 특징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시행이란 걸 할 때는 제일 좋은 건 이제 자기 돈으로 다 커버리지를 하면은 최고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자기 돈 100% 넣어서 아마 시행을 하는 이런 시행사 내지 건축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금융권, 1금융권 소위 말하는 2금융권 정도까지 시중은행, 상업은행과 요즘은 이제 증권사, 금고 그 정도까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한 게 맞는데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목적물 자체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나 그런 오피스텔, 요즘 유행하는 생활 숙박시설 그런 게 아니고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이란 아주 소규모 주택이란 것과 제일 특징적인 거는 사금융을 많이 이용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처벌을 이제 지금 받으신 거는 맞는데 이분은 그럼 결국은 자기는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도 뭐 사기 범죄를 많이 다뤄봤지만 어쨌든 뭐 이상적인 그런 꿈을 갖고 그냥 피해자들의 돌아갈 수 있던 어떤 불이익이나 피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 같네요. 예, 뭐 저도 거의 뭐 그렇다 보는 예. 게 이게 이분이 그런 거가 뭐 그 최후 진술이 지금 기사에 많이 떴는데 이분의 최후 진술을 보면 첫 마디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랑한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다. 아침 저녁 피해 복구가 되길 기도하면서 1년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 또 마지막에 제일 인상적인데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뭐 감정가 매수를 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말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말이지만 이분 진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약간 법률적인 용어긴 한데 실제로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환각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각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귀신이 죽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용어가 있긴 한데 실무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죠. 오히려 그 판사 입장에서는 더 반성의 기미가 더 없다. 그렇죠. 아마 그 영향이 더 이제 이 중형을 선고하는데 양형 판단에 많이 영향을 끼쳤을 구 것 변호사님 보이네요. 말씀하셔서 또 하나 기억이 났는데 이분이 선고한 일주일 전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합니다. 기피 신청한 게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데 그때 기피 신청하면서 이제 변호인이 했다는 주장이 일부가 또 기사에 나왔는데 보면 내 사건은 일반적인 전세 사건과 다르다. 나는 정상적인 사업 시행자였는데 이렇게 좀 부동산 시세가 안 좋아서 이렇게 발생한 건데 재판부가 나를 마치 일반적인 자범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런 게 말씀하신 대로 환각 상태라고 보이는 거죠. 예. 근데 기피 신청은 또 이것도 약간 법률 용어긴 하니까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쉽게 말하면 피하겠다는 겁니다. 이 판사는 내가 못 믿겠다는 건데 그것도 법에서 이제 정확하게 기피 사유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판사가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라든지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뭐 친인척 관계 뭐 그런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이제 법률적으로 딱 제한 사유가 있는데 기피 신청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재판 지연을 위한 그냥 일방적인 시도,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 재판만 끌기 위한 시도였던 거로 보입니다. 이분이 보면 돈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변호인도 그렇죠 여러 분 쓰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 망상에 빠질 게 아니라 본인 돈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1심에서 선고가 되게 세게 났기 때문에 2심 진행하면서는 뭐 어떻게 처벌이야 처벌대로 이제 받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피해자잖아요. 이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하여튼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 자체가 소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서민분들, 소위 말하는 MZ세대 분들, 특히 뭐 대학생 뭐 아니면 대학생 아니더라도 사회 초년생들 당장은 뭐 수중에 진짜 단 몇백만 원도 정말 큰 돈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분들일 것 같은데 참 그 피해자들한테 변제 여부도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확인된 건 없는 거죠. 그 변제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변제를 안 한 것 같고. 예. 근데 뭐 아까 최후 진술이었는지 변호인 의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동산 자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파트 같은 거야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시세라는 거나 이런 공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공개되는 가격 정보가 많이 이제 오픈이 돼 있죠. 근데 이런 연립주택이나 뭐 빌라는 사실은 감정이란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귀에 걸면 귀걸이고 뭐 눈에 걸면 안경인 것처럼 감정인마다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뭐 국가단체에서 감정을 한다 그래도 국가의 감정인의 공무원 감정이 나온다는 게 아닌 거거든요. 국가에서도 이제 감정 소위 말하는 인 아니면 감정 법인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를 통해서 감정을 받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과거 뭐 이런 객관적인 지표도 없고 참 감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건데 감정만 받아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불성설로 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럼 뭐 당연히 또 항소는 하겠네요. 네, 당연히 바로 항소했습니다. 바로 했습니다. 바로 항소했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하여튼 본인은 진짜 사업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동해 망상 사업같이 그것만 잘 됐으면 자기는 재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뭐 이런 부동산 상황 때문에 자기가 이런 꼴에 됐다라고 뭐 자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2,800채인데 지금 현재 문제된 물건이 한 500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시기에 이게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건별로 다르겠지만 뭐 선순위가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그렇게 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작은 것들은 아마 고소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상당 부분은 더 나올 게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판결문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요즘 이제 추세가 하도 이제 좀 뭐랄까요, 악질적인 전세 사기가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아직도 한참 부족하지만 경각심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 실무 판결 경향에서도, 그러니까 판결문 아직 안 나왔지만 사안에 명시된 사람만, 소위 말하는 공범으로 지금 거론된 사람만 35명이면 조직이죠. 속된 말로 하면 조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 법원 실무에서도 이런 전세 사기를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이제 형법상에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형법 114조에 보면 이제 범죄단체 등의 조직이라는 죄가 있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거든요. 최고 사형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중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 전세 사기에서도 판례 법원의 그 경향이 범죄단체 조직을 조금 적용을 하려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결문을 아마 보면은 이 범죄단체 조직 쪽도 아마 기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고소로 아마 시작이 됐을 텐데, 소위 말하는 이런 형사범죄는 꼭 이제 대부분 이제 뭐 고소 고발로 시작도 되기는 하지만은 이런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수사를 이제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규모 사건이면 아마 수사기관에서 요즘 이제 경찰에서 아마 검찰도 직접 관여할 수도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추가되고 재판에 기소되는 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두 건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건에 있는 세입자분들이 모아서 하나 하고 다른 건에서 모아서 이렇게 하나 한 그런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건 알 수 없는데, 그냥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묶은 걸 겁니다. 아마 1차로 묶고 2차로 묶고. 저희가 한번 이거는 그건 봐야. 이게 이제 요즘 하도 개인정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공익적인 목적에서 피해자들 분을 어떻게든 뭐 접촉이라도 좀 가능을 하면 피해자들은 볼 수는 있거든요. 요즘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그러니까 수사 과정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물론 이제 개인정보는 다 삭제해서 당연히 봐야겠지만 이제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아봐서 구체적인 이런 범행 수법이라든지, 하여튼 이게 판결문 뭐 짧게는 뭐 한 장짜리도 있지만 판결문만 해도 최소 몇십 장, 많게는 몇백 장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사 기록은 적어도 몇천 장, 많으면 몇만 장, 더 많으면 몇십만 장 됩니다. 진짜 많으면 소위 말하는 이삿짐 한 트럭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수사 기록이요. 제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파악을 하려면 수사 기록도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거기 보면 이제 모든 가담한 사람들이 다 진술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서명 같은 거 했던 서류들 뭐부터 해가지고 뭐 녹취록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더 이제 이 조직범죄가 돼가고 있는 이 사태를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 제일 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로 하고, 다음 회차부터는 많은 판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계속 판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유형별로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드리고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